조선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해 1506년 음력 7월의 밤은 죽음보다 깊은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왕위에 오른 지 12년, 만 30살의 폭군 이융은 이미 인간의 도리를 넘어선 괴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야심한 시각, 연사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가혹한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 수강궁으로 승평 부부인 박씨를 들여라. 승평 부부인 박씨, 그녀는 연산의 큰아버지인 월산대군의 부인으로 왕에게는 만 51살의 백모였습니다. 조선이 가장 고결한 여인으로 받들던 그녀를 향해 조카인 왕이 검은 손길을 뻗친 것입니다. 과연 그날 밤 닫힌 문 뒤에서는 어떤 참혹한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훗날 그녀가 피 묻은 소복과 은장도를 남긴 채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된 진짜 이유. 오늘 우리는 조선 왕실 최악의 폐륜과 그 뒤에 숨겨진 핏빛 진실을 추적합니다. 승평 부부인 박씨는 명문가 출신으로 평생을 흐트러짐 없는 정조와 자비로운 성품으로 살았던 여인이었습니다. 남편 월산대군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녀는 홀로 지내며 가난한 백성들을 구휼했고 왕실의 모든 이들이 그녀를 성녀처럼 존경했습니다. 연산군 본인조차 어린 시절 그녀를 어머니처럼 따랐던 기록이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광기에 눈이 먼 연산에게 그녀의 고결함은 존경의 대상이 아닌 반드시 파괴하고 싶은 도전 과제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깨끗한 존재를 진흙탕으로 끌어내릴 때 느끼는 악마적인 희열. 연산은 이미 자신의 큰어머니를 권력의 놀이개로 보고 있었습니다. 음력 7월 1일, 연산은 대비를 위로하는 경연에 참석하라는 명목으로 박씨 부인을 궁으로 불러들입니다. 왕의 호출을 거부할 수 없었던 만 51살의 박씨는 불길한 예감을 안고 궁궐 문을 넘습니다. 신하들은 외간 여인을 밤늦게까지 궁에 머물게 하는 것은 법도에 어긋난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연산은 포효했습니다. 내 집안 어른을 내가 모시겠다는데 어느 종놈이 감히 입을 여느냐. 왕의 서슬 허런 명령 아래 박씨 부인은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밀실로 끌려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환대가 아닌 치밀하게 설계된 덫이었습니다. 어두운 침전 안, 만 30살의 건장한 조카와 만 51살의 백발이 희끗한 백모가 마주 섰습니다. 연산의 눈빛은 이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왕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습니다. 권력이라는 폭력으로 자신의 큰어머니를 짓밟은 것입니다. 그것은 합의된 관계가 아닌 명백한 성폭행이자 강간이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울부짖으며 저항했습니다. 전하, 정령 인간의 가죽을 쓰고 일이하실 수 있나이까? 차라리 제 목을 베어주소서. 하지만 연산은 그녀의 절규를 유흥처럼 즐기며 짐승보다 못한 욕망을 쏟아냈습니다. 인륜이 무너지고 핏줄이 더럽혀지는 끔찍한 밤이었습니다. 범행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연산은 박씨 부인을 사흘 동안이나 궁에 가두고 지속적으로 욕보였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그 이후의 처우였습니다. 연산은 그녀에게 승평부부인이라는 자기보다 더 높은 대접을 하며 마치 자신의 후궁이라도 된 양 값비싼 비단을 선물하고 강제로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박씨 부인에게 죽음보다 더한 고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수치를 만천에 드러내는 왕의 조롱에 그녀의 영혼은 갈갈이 찢겨나갔습니다. 왕이 큰어머니를 총애하여 밤마다 품는다는 추악한 소문은 이미 궁궐담을 넘어 장안의 술안주가 되어버렸습니다. 사건 이후 저작거리에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박씨 부인이 조카인 왕의 아이를 잉태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생물학적으로 가능했겠냐마는 이 소문의 존재 자체가 박씨 부인에게는 치명적인 독화살이었습니다.
정절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그녀에게 폐륜의 결과물로 임신했다는 오명은 평생을 쌓아온 삶을 단번에 무너뜨리는 저주였습니다. 연사는 이 소문을 방치하며 즐겼고 박 씨 부인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조차 혐오하게 되는 극심한 정신적 붕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연산이 노린 진짜 파괴였습니다. 사흘간의 지옥 같은 감금이 끝나고 마침내 집으로 돌아온 박 씨 부인. 그녀를 맞이한 남동생 박원종은 누이의 몰골을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정갈하던 눈빛은 초점이 없었고 그녀의 소복은 곳곳이 찢겨 피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박원종은 누이의 손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누님, 정녕 그자가 이토록 참혹하게. 박 씨 부인은 대답 대신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그녀는 이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원종아, 이 몸에 벤 짐승의 냄새를 씻어낼 길이 없구나. 내가 살아서 왕의 추잡한 욕망의 증거가 되느니 죽음을 택하련다. 박 씨 부인은 조용히 자신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정갈하게 머리를 빗고 왕이 준 비단 대신 평소 즐겨 입던 하얀 한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품속에 깊이 감춰두었던 은장도를 꺼내 날을 갈았습니다. 그 서늘한 금속의 촉감이 살에 닿을 때마다 그녀는 조카에게 유린당했던 기억을 하나하나 지워나갔습니다. 그녀에게 죽음은 도망이 아닌 왕의 권력으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지키기 위한 유일하고도 처절한 투쟁이었습니다. 왕의 여자가 되느니 차라리 왕위가 되어 저 광기를 막으리라. 음력 7월 말의 어느 새벽, 박 씨 부인은 조상들의 위패를 향해 마지막 절을 올린 뒤 은장도를 자신의 목에 겨눴습니다. 날카로운 칼끝이 살을 파고드는 고통보다 왕의 손길이 닿았던 기억이 더 고통스러웠을 그녀. 그렇게 조선의 자존심이라 불리던 여인은 선혈을 뿌리며 쓰러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단순한 자결이 아닌 폭군을 향한 가장 강력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녀의 소복에 스며든 붉은 피는 연산군이 뱉어낸 핏줄의 원한이었으며 곧 다가올 거대한 폭풍의 전조였습니다. 박 씨 부인의 부고를 들은 연산군의 반응은 인면수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렇게 내뱉었습니다. 내게 부끄러워 스스로 죽은 것이니 슬퍼할 필요 없다. 왕은 그녀의 장례식에 문상조차 가지 않았으며 오히려 그녀의 죽음을 비웃으며 연회를 계속했습니다. 심지어 그녀의 집안 사람들을 핍박하며 죽음의 가치조차 회방 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연사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짓밟은 그 한 여인의 죽음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수만 개의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누이의 죽음을 지켜본 박원종은 그날로 목숨을 건 거사를 준비합니다. 그는 누이의 피 묻은 소복 조각을 가슴에 품고 동지들을 모았습니다. 인륜을 저버리고 큰어머니를 범한 자는 더 이상 우리의 왕이 아니다. 저 짐승을 끌어내려 누이의 한을 풀어주리라. 박 씨 부인의 죽음은 단순히 한 여인의 비극을 넘어 잠자던 사대부들의 분노를 폭발시킨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중종 반정의 가장 큰 동력은 바로 이 추악한 성범죄에 대한 복수심이었습니다. 왕은 핏줄을 뱉어냈지만 역사는 그 핏줄로 왕을 심판했습니다. 박 씨 부인의 죽음으로부터 2달 뒤인 1506년 음력 9월, 연사는 결국 왕좌에서 끌려 내려왔고 그로부터 2달 뒤에 유배지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박 씨 부인의 명예는 회복되었지만 역사는 여전히 우리에게 묻습니다. 절대 권력이 인륜이라는 마지막 방어선마저 무너뜨렸을 때 그 참혹한 대가는 누가 치러야 하는가를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실록의 행간에는 자결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한 여인의 소리 없는 비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과연 그녀의 죽음은 온전한 자결이었을까요? 아니면 진실을 묻으려던 권력의 또 다른 희생이었을까요? 핏빛으로 물든 조선 왕실의 비밀은 여전히 차가운 기록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기록되지 못한 여인들의 한, 그 서늘한 복수가 시작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